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글로벌 증시가 몇 배씩 오르면서 이제 증시가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이제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이런 말을 외치는 폭락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전문가 분께서는 내 평생 못 본 폭락옵니다. 준비합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이런 말이 언뜻 들으면 맞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도 이에 편승하여 하락에 대한 관점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의 인터뷰를 하나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은 뉴욕 증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젠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4줄로 요약드릴 수 있겠고 이 중에서 핵심적인 두 번째 문단만 아주 간단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이칸이 말하길 장기적으로 우리는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식, 돈을 찍어내는 방식,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방식에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물가 상승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물가 상승은 경제 상승을 막을 것이고 이것은 곧 증시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하락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난 10년간 쭉 올랐다가 코로나 경제 위기 때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증시도 쭉 오르다가 어떠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전문가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 후의 경제 위기가 아닌 당장 현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후의 경제 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을 체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 보고요.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볼게요. 최근에 물가 상승 때문에 S&P 500 지수가 꽤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점진적으로 우상향해 오던 상승 추세를 이탈해서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어느덧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럼 S&P 500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어떤 섹터들이 강했을까요? 경기 민감주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때 $1000를 외쳤었던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제 또다시 $1000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우리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나오면 유동성 속도 조절로 인해서 성장주들에 불리하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주들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꽤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한때 1.2%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1.6%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성장주가 불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채금리 상승에도 즉 기업들의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구간, 국채금리가 낮은 구간에서 성장주들의 강세가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불리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거나 물가가 상승하거나 연준에서 유동성 속도 조절을 하면은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은 그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물가가 떨어지거나 유동성을 확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죠.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물가를 대표하는 국제유가는 마이너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마구마구 공급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작년 3, 4, 5, 6 이때에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와 함께 국채금리는 바닥을 기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를 법하면은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국채금리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낮은 조달금리로 돈을 갖다 쓰면서 기업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준에서 시장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조금씩 발을 빼고 있었던 상황에 맞춰서 국채금리가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크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한 번 올랐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오르고 있죠. 그런데 작년 말과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백신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잡힌다,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했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작년 말 올해 초 이때와 같은 걸로 치부하면 안 되죠.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을 작년 3월 코로나 사태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3월이나 지금이나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거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이상하네요. 작년 3월에는 연준에서 대놓고 돈을 풀었던 시기이고 지금은 오히려 돈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작년 3월과 지금을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완전히 똑같이 본다는 건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작년 말보다는 작년 3월 사태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3월에는 연준에서 돈을 무한대로 풀면서 연준의 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쑥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연준의 자산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아직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것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포착해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에 돈이 조금 더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3M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조금 다르죠. 고점을 찍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2차전지, 플랫폼, 신재생 이러한 성장주들만 강세를 보이고 화학, 철강, 선박, 건설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성장주의 강세를 가속화시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며칠 전에 중국에서 GDP가 발표됐는데요. 중국의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GDP가 4.9% 증가하면 꽤 큰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바오류를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 6%를 지킨다.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6% 성장은 어떻게든 이뤄내겠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은 다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V자 경기 회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헝다그룹 같은 부동산 사태, 석탄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장 셧다운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은 미국에 SOS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난방도 못하고 공장도 못 돌려 제발 미국 형님들 천연가스 좀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흔들리게 생겼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 시 이후부터는 전기를 꺼버리고 공장도 순번을 정해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석탄가스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러한 전력난은 약간은 해소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GDP가 나왔고 그리고 GDP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생산, 고정산업 투자 이러한 여러 경제지표 또한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최악이다. 이제는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금씩 중국 증시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작년 3월처럼 시장에서 돈을 무한대로 풀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완벽한 기대보다는 이러한 경기를 조금 덜 타는 성장주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와 바이두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경기 민감주보다 성장주인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러한 중국의 빅테크들의 강세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중 협상도 한몫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당장 알리바바, 바이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의 2차전지, 플랫폼 기업 이런 것들 풀 매수 때리면 될까요? 물론 이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늘 그렇듯 리스크를 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를 체크해 볼게요. 2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0.15%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0.4%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금리를 한 번 올릴 때 0.25%씩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시장은 연준의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 차례 0.25% 금리 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0.15 더하기 0.25 2년물 국채금리가 0.4%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러한 2년물 국채금리가 더더욱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라? 연준에서 금리 한 번 올린다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리겠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는 것을 반영이 되면 0.75%까지 오르겠죠? 아무리 지금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서 시중에 남는 자금이 성장주로 쏠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2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버리면 성장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차트에 나스닥 지수를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자주색 선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2018년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쭉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점진적으로 같이 상승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8년 10월 연준회의 직후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20% 이상 빠졌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 아마도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깜짝 놀라면서 너네 금리 그만 올려. 나스닥 이제 폭락시켜줄게.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빠졌던 걸로 기억하고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별로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나스닥 지수만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때 나스닥 지수가 가관이 아니었죠. 아마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면은 미국의 성장주 또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